네 애비가 돈을 줬어. 뭘 줬어? 이 집이 네 친정인 줄 알아? 아빠 수술비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무릎 꿇은 며느리 뺨에 침을 뱉으며 시어머니가 던진 말입니다. 10년 동안 시댁에 5억 8천을 갖다 바친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 사람. 아니, 근데요. 그날 제 손목 시계가 그 목소리를 47메가바이트로 삼키고 있었단 걸 시어머니는 몰랐죠. 일주일 뒤 시아버지가 사고를 치던 밤 시댁 식구들이 제 집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던 17억 자산이 사실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을까요? 침 한 방울로 시작된 소름 돋는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단서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담당 교수 앞에 앉았죠.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환자분 판막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6개월 안에 수술 못하면 열의 7은 위험합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보험 적용해도 판막이랑 재활, 간병까지 다 합치면 3천만 원은 잡으셔야 합니다. 교수님이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원무과를 나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엄마가 유방암으로 떠나던 그 병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지난달 신우이 이혼 위자료로 2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시아버지 병원비 카드값도 이미 결제된 상태였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340만 원.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낮 12시 저는 반차를 내고 도곡동 시댁으로 향했어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 손 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매달 시댁 생활비를 보태고 시아버지 사업 자금까지 제 이름으로 이전받은 몸이었으니까요. 이번 한 번쯤은 정말 딱 한 번쯤은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댁 현관을 열자마자 홈쇼핑 상자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밍크 코트를 소파에 늘어놓은 채 계모임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유, 이번 개 타면 제주도나 한번 갈까봐. 우리 며느리가 잘 벌어서 나야 뭐 걱정이 있나? 시어머니가 웃음을 흘리며 저를 힐끗 보고는 통화를 마쳤죠.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친정아빠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요. 6개월 안에 안 하면 위험하시다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보태드린 돈에서 아주 일부만, 잠깐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진단서를 흘긴 내려다본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온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 서더니 침을 뱉었죠. 미지근한 침 한 방울이 제 왼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쳤냐? 네 애비가 나한테 돈 맡겨뒀냐?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너 그렇게 데려온 게 이런 꼴 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뺨을 닦지도 못하고 진단서를 주울 힘도 없었죠. 그때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붉은 점이 깜빡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출근길에 습관처럼 켜둔 음성 녹음이 그때까지도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발로 짓밟으며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죠. 사돈이 사업하다 진 빚을 왜 우리가 갚아? 며느리 들릴 때 그런 조건은 없었잖아. 마침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신우이가 이 광경을 보고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어머 어머, 우리 새언니 오늘 왜 저래? 이거 인스타에 올릴까? 신우이가 낄낄거리며 카메라 렌즈를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침이 묻은 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닦으면 이 순간을 지워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은 그만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 소리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죠. 침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뺨, 멍한 눈. 저는 그 얼굴을 30초 동안 그대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앱을 열어 오늘 아침부터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파일 용량 47MB.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시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10년 동안 매달 백업해온 시댁 지출 내역 폴더였죠. 4,712건의 거래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아빠가 결혼할 때 딱 한마디 남기신 조언 덕분이었어요. 지아나, 시집 가면 돈 나가는 건 무조건 적어둬라. 나중에 다 내 방패가 된다. 아빠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저를 시집 보내며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나야. 지아나?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로펌으로 가도 될까?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당장 와. 회의 미룰게. 오후 3시 강남 은희의 로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통장 사본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스마트워치에서 뽑아낸 음성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은희가 이어폰을 꽂고 40분 동안 서류와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이어폰을 뺀 은희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지아나, 너 지금 뺨에 뭐 묻은 거 그거야? 응. 안 닦고 왔어. 은희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2가지 길을 보여줄게. 잘 들어. 응, 말해. 하나는 지금 당장 이혼이랑 위자료 다 걸어버리는 전공법이야. 빠르지만 시끄러워.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거야. 저쪽이 스스로 너한테 매달릴 순간이 반드시 와. 그때 한 번에 쓸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대로에 차들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은희야, 3년 전에 시아버지 부도 막는다고 내 이름으로 옮긴 아파트, 상가, 땅. 그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은희가 볼펜을 딸깍 소리나게 눌렀습니다. 완전히 내 거야.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박혀 있으면 그건 그냥 내 재산이야. 저쪽이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오히려 저쪽이 벌받아. 확실해? 확실해. 내가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밥 먹고 살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는 쪽으로 갈게. 각오는 됐어? 됐어. 오늘 침 맞을 때 다 됐어. 은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아나, 이거 시작하면 못 돌아와. 알지? 알아. 돌아갈 생각도 없어? 은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낮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나도 준비 들어갈게. 세무사랑 부동산 쪽 변호사 붙일 거야. 고마워, 은희야. 고맙긴. 너 이 정도 당하는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 그게 더 서운해.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로펌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3개월 전부터 조용히 의뢰해둔 조사업체였죠.
남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죠. 강남 오피스텔 주소, 한 여자의 이름, 그리고 3년이라는 숫자. 임대료는 남편 회사의 법인카드로 매달 결제되어 있더군요. 저는 봉투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도 화도 나지 않았어요. 이미 뺨에 침이 튀던 순간에 그런 감정들은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야구 중계를 보다가 저를 힐끗 봤어요. 오늘 늦었네. 엄마한테는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뭐래? 별 말씀 없으셨어? 남편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요즘 갱년기라 좀 예민해. 네가 이해해. 그래. 침이 묻었던 자국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 있었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죠.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책상 앞 벽에 A4 용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검은 매직펜을 들고 세 줄을 적어 내려갔죠. 아빠 수술, 앞으로 30일. 시댁 재산 내 이름으로 완전히 정리. 남편 이혼, 잘못은 남편 쪽. 세 줄을 다 쓴 뒤 매직펜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입었던 블라우스를 벗어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뺀 뒤 단단히 봉했어요. 침자국이 살짝 굳어 있었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까요. 서랍 맨 아래 칸을 열고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옷뭉치 아래로 숨긴 뒤 서랍을 닫았어요. 방을 나오기 전 벽에 붙인 A4 용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야구 경기를 보며 무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부엌으로 나가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자 그제야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자꾸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던 아빠.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면 손사래부터 치시던 아빠. 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열어 아빠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수술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다 알아서 할게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침실로 향했어요. 목요일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식탁 앞에 앉았죠. 오늘도 국 있네.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안 피곤해? 괜찮아. 습관이야. 저는 밥 공기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어제 좀 예민하셨나 봐. 갱년기 때문이라니까 내가 좀 참을게.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어졌어요. 숟가락을 들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네가 넓게 이해해줘야지. 응, 그럴게. 그런데 여보, 어제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그릇을 앞으로 밀며 물었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전화하셨어. 네가 장인어른 수술 얘기 꺼냈다고. 아, 그거. 엄마가 좀 당황하셨나 봐. 미리 얘기해주지 그랬어. 나한테 먼저. 미안 여보. 나도 급하게 알게 된 일이라. 남편이 국을 한술 뜨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좀 어떠셔? 그냥 그러셔. 약 잘 드시고 계셔.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뵈러 가자. 응. 저는 밥을 한술 뜨는 신용만 하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어요. 침 뱉은 이야기는 안 나온 걸 보니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부분은 감춘 모양이었죠. 오늘 회식이야? 응. 팀장님 승진 기념이라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행주를 그대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소파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 주말 재택근무 중 남편은 이 거실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인해 놓고 그대로 방치했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자동 저장된 대화창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이름 없이 하트 이모티콘만 붙어 있는 계정이 맨 위에 있었어요. 3년치 대화가 스크롤을 아무리 올려도 끝나지 않았죠. 저는 감정을 누른 채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하나씩 촬영해 나갔어요. 200장 정도 찍고 나서야 손을 멈췄죠. 가장 결정적인 문장 몇 개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 사람이랑 있어야 돼? 나 심심한데. 미안. 애 없어서 다행이지. 있었으면 못 만났어. 저는 화면을 그대로 두고 컴퓨터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촬영한 사진들은 은희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는 별도의 공간에 올렸어요. 낮 12시 저는 아빠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여니 아빠가 링거를 꽂은 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가 고개를 돌리며 앙상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 바쁠 텐데 뭘 자꾸 와. 바쁘긴요.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빠의 손을 잡았죠. 손등에 파랗게 드러난 혈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수술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다 해결할게요. 아빠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수술은 무슨,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아등바등해.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우리 딸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럭저럭. 병실을 나와 로비 구석에 서 있는데 선영 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지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언니, 아빠 어떠세요? 선영 언니가 저를 로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아버님 밤에 통증 때문에 거의 못 주무셔. 진통제 양도 자꾸 늘고. 많이 안 좋으세요? 수술 최대한 앞당기는 게 좋아. 6개월 여유 있다고 그러셨지만 내가 봤을 땐 그 전에 뭐가 터질 수도 있어.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긴. 얼른 준비해. 병원 로비 화장실에 들어가 저는 3분 정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는데 거울 속 제 눈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죠. 찬물로 다시 한번 눈가를 두드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오후 3시 은희의 로펌 회의실에는 어제와 다르게 사람이 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 한 분과 부동산 쪽 변호사까지 은희가 미리 불러놓았어요. 지안아, 여기 두 분이 앞으로 너 도와주실 분들이야. 세무사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인사했죠. 사모님, 자료 미리 봤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쪽 변호사도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시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세종 땅이 좀 걸리는데 오늘 오후에 함부로 못 옮기게 신청 하나 넣어두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사나흘 길어도 일주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은희가 저를 돌아봤어요. 지안아, 어제 2가지 길 말했지. 최종 결정은? 기다리는 쪽으로 갈게. 저쪽이 먼저 나한테 매달리는 순간까지. 알았어. 그 순간까지는 티내지 마. 웃고 다녀. 응. 회의실을 나오는데 은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밥은 챙겨 먹고 다녀. 너 얼굴 반쪽 됐어. 먹을게. 걱정 마.
저녁 무렵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카카오톡이었어요. 사과의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이번 주말 아버님 생신이니까 갈비 20인분 미리 예약해놔라. 지난번처럼 늦게 갖다 놓지 말고. 저는 메시지를 조용히 읽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남긴 채 화면을 캡처해 증거 폴더에 넣었죠. 밤 10시 남편이 회식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살짝 났지만 취한 정도는 아니었죠. 지안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물을 한 컵 따라 남편 앞에 놓았어요. 무슨 얘기? 낮에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장인어른 수술비 얘기 계속 신경 쓰이신다고. 어머님이? 응. 우리가 얼마쯤 도와드리는 게 어떠냐고 물으시더라. 엄마도 마음은 있으신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엔 갈비 예약 지시만 남기고 저녁엔 아들 통해 도와줄 것처럼 굴다니. 이건 진심이 아니라 상황을 덮으려는 미끼 같은 말이었죠. 괜찮아. 내가 대출 알아보고 있어. 대출까지 낼 필요 있어? 얼마 필요한데? 많지 않아. 신경 쓰지 마.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도 어떻게든 도와줄게. 응, 고마워. 남편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리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야구 하이라이트가 흘러나오자 남편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듯 화면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낮에 촬영한 카톡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며 은희에게 최종 전송했죠. 전송 완료라는 표시가 뜨는 순간 남편이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홈런 2개 나왔네. 이러니까 안 볼 수가 있나? 저는 웃어주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조용히 껐어요. 먼저 씻고 잘게. 그래.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사람의 옆 얼굴이 어제까지도 익숙했는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함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처음 알았죠. 침대에 앉은 채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강남 아파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10년 전 결혼할 때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첫 번째 야경도 이 창밖이었죠. 그때는 이 집이 저에게 안식처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 이 집은 저에게 증거 창고일 뿐이었어요. 밤 11시 30분이 넘어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은희였어요. 지안아, 방금 등기부 열람 기록 확인했는데 이거 봐야겠다. 뭔데? 시아버님 세종 땅 말이야. 그 땅을 시어머님 이름으로 옮기려고 시도한 기록이 있어. 저는 스마트폰을 꼭 쥐었죠. 언제? 어제. 정확히는 네가 침 맞기 하루 전날.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저 몰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침을 뱉은 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며느리를 정리하려던 계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은희야, 이거 확실하지? 확실해. 시도만 했고 아직 완료된 건 아니니까 오후에 넣은 신청이 통과되면 완전히 막혀. 고마워.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지안아, 하나만 더. 응, 말해. 저쪽이 이렇게까지 움직였다는 건 저쪽도 지금 다급하다는 뜻이야. 조만간 큰일 한번 터진다고 봐야 돼. 각오하고 있을게.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분노 같기도 하고 홀가분함 같기도 한 감정이었죠. 이제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내일이면 시아버지 생신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갈비 20인분 잊지 않고 예약을 넣어야죠. 시댁의 마지막 만찬을 제 손으로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시댁 부엌에서 갈비찜을 마지막으로 그릇에 옮겨 담고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상차림이 8인용 식탁에 가득 올라갔죠. 잡채, 모듬전, 삼색나물, 조기구이까지 정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모임에서 가져온 새 접시를 자랑하며 거실을 오가고 있었어요. 이거 봐라, 지안아. 이번에 개 타서 산 건데 백화점 그릇이야. 예쁘네요, 어머님. 저는 접시를 받으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침을 맞은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일을 완전히 잊은 표정이었죠.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며 헛기침을 했어요. 오늘 상 잘 차렸네. 며느리 솜씨는 알아줘야 해. 고맙습니다, 아버님. 식탁 아래에 놓아둔 제 가방에서 스마트폰의 붉은 점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어플은 이미 30분 전부터 돌아가고 있었죠. 신우이가 늦게 도착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갈비찜 다 됐어? 됐어. 얼른 앉아. 신우이가 식탁에 앉자마자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으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죠. 새언니,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그 일 있고 나서 얼굴 안 봤네. 잘 지냈어? 네, 아가씨. 잘 지냈어요. 저는 갈비찜 그릇을 시아버지 앞에 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술잔을 시아버지 앞에 놓으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오늘 아버님 생신이니까 반주 한 병 정도는 괜찮지. 한 병만 하자고, 한 병만. 시아버지가 소주병 뚜껑을 돌리며 껄껄 웃었죠. 남편도 옆에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우리 아들 덕에 이 나이까지 잘 살고 있지.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신우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새언니, 나 사실 오늘 할 얘기 있어서 왔거든. 뭔데요, 아가씨? 나 재혼 자리 들어왔어. 조건도 괜찮고 상대도 나쁘지 않아.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반색했습니다. 어머, 잘됐다. 우리 딸 이제 팔자 좀 펴는구나. 신우이가 저를 보며 눈을 살짝 굴렸어요. 근데 상견례 비용이 좀 부담이라. 새언니가 도와줄 수 있지? 저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침 맞은 뒤로 시댁이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오늘도 그대로였죠.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지안이가 알아서 해줄 거지. 이 집안에서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반주 잔을 비우고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편하다니까. 내가 지안이한테 결혼시켜 놓고 아들 걱정 딱 놓았어.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신우이 접시에 갈비를 얹어 주었죠.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아가씨, 다음 주에 자세히 상의해요. 진짜? 새언니 최고. 신우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식탁 아래 스마트폰의 붉은 점이 62분째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가 파형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은 알지 못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다.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오늘 생신인데 밖에서 또 마시게? 내 생일이니까 친구들도 축하해 준다잖아. 잠깐 다녀올게.
시아버지가 이미 소주 한 병을 비운 상태였어요.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걸음도 살짝 흐트러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아버님 반주하셨는데 운전 괜찮으실까?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지 운전 30년이야. 아버지가 알아서 대리 부르시겠지. 아버님, 대리 부르실 거죠? 저는 시아버지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차 키를 챙겼어요. 뭘 대리까지 불러. 잠깐인데. 시어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죠. 당신 알아서 해. 나 계모임 친구랑 통화나 좀 할래. 시아버지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47분.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이 시각을 정확하게 적어두었어요. 신우이는 그 사이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죠. 새언니, 커피 좀 타줘. 아메리카노. 네, 아가씨. 저는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피잔을 신우이에게 건네고 조용히 식탁 정리를 시작했죠. 남편의 차로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무심한 척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진짜 대리 안 부르시고 그냥 가신 거야?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버지 그 정도 술은 술도 아니야. 남편이 핸들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요즘 음주 단속 심하다던데. 단속 걸릴 거였으면 진작 걸렸어. 30년 동안 무사고셔. 저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밤 뉴스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실에 들어와 스마트폰을 열어 오늘의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파일 이름은 시아버지 생신 8시 47분 출발이라고 적었죠. 일요일 아침 저는 은희에게 어젯밤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이거 정말 대박이다. 신우이 상견례 비용 요구까지 다 잡혔어. 그렇지? 이 정도면 정신적 손해배상 근거로 넘치고 넘쳐. 고마워. 계속 준비 부탁해. 지안아, 하나만 물어볼게. 응, 말해. 어제 시아버님 그렇게 술 드시고 나가시는 거 너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희야, 나는 오늘 아빠 병원비 넣으러 가는 길이야. 알겠어. 더 안 물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아빠 병원 원무과로 향했어요. 수술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고 잔금 2,500만 원은 수술 당일 오전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저를 올려다봤죠. 보호자분, 수술 일정 앞당기시는 거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요. 병원을 나와 아빠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빠가 창가에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딸, 오늘도 왔어? 네, 아빠. 수술 일정 좀 앞당기려고요. 뭘 그렇게 서두르니? 나는 괜찮은데. 제가 안 괜찮아요. 얼른 수술 받고 저랑 오래 사셔야죠. 아빠가 눈을 지그시 감고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든든해서 아빠가 복이 많아.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복받은 딸이에요. 병실을 나오는데 이상하게 눈이 시렸어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은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세종 땅 처분 못하게 하는 신청이 목요일 오후 3시에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는 통보였죠. 시댁이 손댈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의 문이 곧 닫힌다는 뜻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4시 예정대로 결정이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시댁 이름으로 남은 재산은 단 한 뼘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게 된 거죠.
시댁은 아직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 근처의 새 아파트 매매 계약 상담을 마쳤습니다. 아빠가 퇴원하시면 함께 지낼 집이었어요. 시댁 재산과는 무관한 제 개인 자금으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 집만큼은 시댁의 그림자가 한 조각도 닿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은행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은희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지안아, 저쪽 뭔가 낌새는 채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응, 알았어. 침 맞은 지 정확히 7일째 되는 수요일 저녁이 왔어요.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8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어요. 발신자 표시에 남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바라봤죠.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스마트폰을 귀에 갖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숨소리가 먼저 쏟아졌죠. 지안아, 지안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사고를 냈어. 저는 사물함 앞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탈의실 형광등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죠. 어디야, 지금? 신촌대학병원 응급실. 아버지가 사람을 쳤어. 사람을 쳤다니, 어떻게? 몰라. 나도 방금 연락받고 뛰어가는 중이야. 저는 사물함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는 손이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탈의실을 나와 병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순간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왔던 걸까요? 시아버지의 술버릇, 남편의 방조, 시어머니의 태어남. 세 사람이 만들어 온 시간이 결국 한 지점에서 터진 겁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스마트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나야. 지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드디어 터졌어. 시아버님이 오늘 저녁에 사람을 치셨대. 수화기 너머에서 은희가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주였어? 자세한 건 아직 몰라. 지금 응급실 가는 길이야. 알겠어. 나도 준비 시작할게. 상황 파악되는 대로 바로 연락 줘. 응. 저는 시동을 걸고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밤길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차 안에서 저는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죠. 7일 전 뺨에 침이 튀던 순간부터 기다려온 그날이 드디어 온 겁니다. 밤 9시 30분 신촌대학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벤치에 반쯤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은 대기실 구석에서 형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뇌진탕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통화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강남대로 이면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으셨대. 오토바이 탄 사람은 27살 배달 청년이래. 척추가 부러지고 머리도 크게 다쳐서 의식이 없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만취 상태가 어제 저녁 만찬에서부터 이어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지나갔죠.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고 낸 뒤에 그냥 가셨다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차에서 내려서 100m를 뛰어 도망치시다가 지나가던 시민한테 붙잡히셨대. 그 장면이 다 찍혔어. 음주 수치는 0.183.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어. 시어머니가 벤치에서 몸을 일으키며 저를 발견했어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 이름을 불렀죠. 지아나. 우리 며느리, 우리 지아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벤치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지아나, 이걸 어쩌면 좋니? 아버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어머님, 우선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저는 감정을 죽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 제 뺨에 침을 뱉던 그 얼굴이 지금은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죠. 병원 로비 자판기 앞에서 저는 종이컵에 커피를 뽑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8시 시아버지가 급하게 선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저도 남편의 부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까지 겹쳐서 최소 3년, 길게는 7년 실형입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이 무너지듯 흘러내렸어요. 우리 남편 이 나이에 그렇게 오래 감옥에 있으면 살아나오지도 못해요. 어머님, 지금 그것보다 급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구속 여부 판단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 인정되면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서 구치소로 넘어가요. 어떻게든 막을 방법이 없나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죠. 피해자 가족이 처벌 원치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해주면 구속은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쪽은 5천만 원 합의금이랑 사죄 방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5천만 원. 시어머니가 넋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남편이 회사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확인해 봤지만 2천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신우이는 어제 응급실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죠. 이혼 후 신용불량자라 도움이 안 된다며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그대로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저는 반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근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지아나, 잠깐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3번, 4번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두 사람을 거실에 앉게 했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자마자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지아나,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어머님, 손 좀 놓아주세요. 저는 조용히 손을 뺐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잘못했다, 지아나. 우리 아버님 좀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남편이 옆에서 무릎을 꿇으려는 자세로 앉음새를 낮췄어요. 지아나, 우리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응? 이 나이에 감옥 가시면 그대로 돌아가셔. 저는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도곡동 시댁 거실이 떠올랐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침이 제 뺨을 타고 흘렀던 온도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뭘 꺼내는 거니, 지아나.
저는 대답 없이 화면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일주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죠. 미쳤냐? 네 애비가 나한테 돈 맡겨뒀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도 함께 굳었습니다. 지아나, 그거. 어머님 잘 들으세요. 저는 재생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소파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 파일 지금 은희한테 다 가 있어요. 은희? 제 대학 친구예요. 강남에서 이혼이랑 상속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지아나,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여보, 앉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섰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다시 몸이 무너져 내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아나,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 사과받자고 이 자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 은희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아가씨도 같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거기 왜 가는 건데? 무슨 얘기하려고? 오시면 알아요.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남편이 목이 잠긴 소리로 물었어요. 안 오면. 저는 남편의 얼굴을 3초간 응시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내일 오후 2시에 수갑 차고 들어가시겠죠.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갈게, 지아나. 시간 맞춰서 갈게. 주소는 남편한테 문자로 보낼게요. 저는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아버님, 병실 지키셔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내일 뵐게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을 시어머니 앞에서 굽혔던 허리가 오늘 처음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은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죠. 내일 오전 10시. 시작하자. 답장은 30초도 안 되어 왔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어. 자료집도 어제 인쇄 끝냈고 공증인도 확정했어. 저는 스마트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서재로 걸어 들어갔어요. 책상 앞 벽에 붙여둔 A4 용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아빠 수술, 앞으로 30일. 시댁 재산 내 이름으로 완전히 정리. 남편 이혼, 잘못은 남편 쪽. 저는 빨간색 볼펜을 집어 두 번째 줄 옆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내일이면 이 줄에 완료 표시를 하게 될 테니까요.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지퍼백에 밀봉해 둔 블라우스가 옷 뭉치 아래에 그대로 있었어요. 일주일 전 침이 묻은 채로 벗어두었던 그 옷이었죠. 저는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꺼내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은희에게 넘길 마지막 증거였어요. 봉투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오랜만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목이 이상하게 마르지 않았어요. 7일 전 뺨에 침이 튀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밤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금요일 아침 10시 강남 은희 언니 로펌 대회의실에 도착했어요. 긴 원목 탁자 위에 47페이지짜리 자료집 4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가 나란히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저와 은희 언니 세무사, 공증인이 자리 잡았죠.
시어머니가 자료집 표지를 손끝으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왜 불려왔는지 모르겠네.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도 바빠. 빨리 끝내. 저는 첫 번째 자료집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첫 페이지부터요. 은희 언니가 첫 장을 짚으며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지한 씨 통장에서 시댁으로 넘어간 돈이 5억 8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5억이야? 남편이 자료집을 급하게 넘기며 말했어요.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통장이니까 내가 가져왔죠. 신우이가 자료집을 밀치며 말했어요. 이런 거 우리한테 왜 보여줘? 은희 언니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광명 아파트, 분당 상가, 세종 토지. 세 건 모두 지한 씨 명의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아버지가 3년 전 부도를 막으려고 제 이름으로 옮겨놓은 부동산이었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잠깐 맡긴 거잖아. 저는 등기부 사본을 밀며 말했어요. 등기부에는 그런 말 안 적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료집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그냥 넘길 것 같아? 은희 언니가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루 전에 세종 토지를 어머님 명의로 옮기려 하셨더군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 은희 언니가 법원 결정문을 내밀며 말했어요. 법원에서 어제 저녁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문을 뺏듯이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신우이가 시어머니 팔을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저는 네 번째 페이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차례예요. 남편이 자료집을 덮으려 하며 말했어요. 그만해, 지안아. 저는 자료집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임대료. 3년 동안 매달 법인카드로 결제됐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그건 회사 손님 접대용이야. 저는 대화사진 30장을 남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이런 대화를 해요? 남편이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너 이 자식, 무슨 짓을 한 거야?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걸려하며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 좀. 은희 언니가 신우이 손을 부드럽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전화는 나중에 하세요.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어요. 뭐 이런 자리가 다 있어.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아버지 심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몇 시야? 저는 벽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0시 40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자료집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말했어요. 3시간 20분 남았네. 은희 언니가 서류 3장을 탁자 위에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협의서, 자산정리 서류, 위자료 3억 3천만 원 각서입니다. 남편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위자료가 왜 이렇게 많아?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치 오피스텔 임대료보다 적어요. 남편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서류에 왜 도장을 찍어야 돼? 은희 언니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후 2시 심사에서는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협박이지 뭐가 협박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협박이 아니라 정리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지난주 침이 묻은 블라우스가 지퍼백에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가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봉투를 탁자 가운데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뱉으신 침이 묻은 옷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신우이 손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내 아빠가 돈을 줬어. 뭘 줬어?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꺼줘. 저는 녹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파일이 47메가바이트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서리로 손을 뻗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나 시간 없어. 은희 언니가 볼펜을 서류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명 마감은 오후 1시입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어요. 내 이름은 왜 여기 있어? 은희 언니가 신우이 서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상견례 비용 명목으로 받으신 2천만 원 반환각서예요. 신우이가 볼펜을 잡았다 놓으며 말했어요. 내가 왜 반환을 해? 저는 신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녹음이 다 남아있어요, 아가씨. 신우이가 볼펜을 다시 잡으며 말없이 서류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가 볼펜을 잡고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이만 나갈게요. 은희 언니가 저를 따라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뒷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지안아, 잠깐만. 저는 뒤돌아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봉투를 은희 언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잘 부탁해. 은희 언니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목시계를 봤어요. 시각은 정확히 10시 47분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어머니가 저한테 침을 뱉은 그 시각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년이 47분에 정리되네.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1층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낮 12시 47분, 은희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세 사람 모두 서명 완료. 공증까지 끝냈어.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10분 뒤 은희 언니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다 끝났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고생했어. 은희 언니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3억 3천만 원 각서에 도장 찍었고 강남 오피스텔도 내 이름으로 넘겼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오피스텔은 팔아버릴 거야. 은희 언니가 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지금 밍크코트랑 가방 들고 명동에 가셨대. 저는 은희 언니를 보며 말했어요. 오후 2시 전에 5천만 원 만들려고 그러시겠지. 은희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손해보고 팔아도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는 명동 중고 매장에서 밍크코트와 가방 여러 개를 헐값에 넘겼어요. 정확히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신촌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 청년의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은희 언니가 나중에 전해줬어요. 피해자 어머니가 처음엔 문도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울면서 말했다더군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피해자 어머니가 문을 조금 열고 말했답니다. 돈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5천만 원 봉투를 문 앞에 놓으며 말했답니다. 이거 치료비에 보태주세요. 피해자 어머니가 한참 뒤에 처벌불원서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아버지 심사가 열렸습니다. 처벌불원서 덕분에 구속은 피했어요. 다만 재판을 기다려야 했죠. 저는 그 시각 아버지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지안아, 오늘 뭐하고 왔니?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볼일 좀 봤어요.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아버지가 제 손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웃으니까 아빠도 좋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 잘 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핸드폰에 남편 전화가 12통 찍혀 있었습니다.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죠. 지안아,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자를 읽지도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은희 언니가 도곡동 시댁 아파트로 통지서를 보냈어요.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전부터 제 명의였다는 사실이 통지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30일 안에 나가면 이사 지원금 300만 원을 준다는 조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은희 언니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은희 언니가 통화 내용을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희 언니에게 말했다더군요.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은희 언니가 차분히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 명의가 지안 씨예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답니다.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지. 은희 언니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고 합니다. 30일 안에 나가시면 300만 원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답니다. 알았어요. 사흘 뒤 신우이가 도곡동 집에서 짐을 뺐어요. 같은 날 신우이 상견례 상대에게서 파혼 통보가 왔다고 은희 언니가 전했습니다. 신우이가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신우이가 짐을 끌고 이모 집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남편에게서 은희 언니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은희 언니가 전화를 스피커로 켜놓고 나중에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님, 위자료 좀 조정할 수 없을까요? 은희 언니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회사에 급여 압류 신청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어요.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은희 언니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이미 압류 걸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회사 주식은요? 은희 언니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식도 어제 압류 완료됐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다고 은희 언니가 말해줬어요. 목요일 오후 저는 한강 근처 새 아파트 잔금을 치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어요. 거실 창밖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방을 따로 준비했어요. 낮은 침대와 손잡이, 봉을 미리 설치해뒀습니다.
이삿짐 아저씨가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다 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저씨가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영 언니 전화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받으며 말했어요. 언니. 선영 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아버님 내일 모레 수술이지?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응, 언니. 모레 아침 8시야. 선영 언니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새벽부터 갈게. 저는 눈물이 핑 돌아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 선영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우리 사이에. 전화를 끊고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침대 위에 새 이불을 반듯하게 폈습니다. 베개도 2개 나란히 놓았어요. 수술이 끝나면 아버지가 이 방에서 지낼 거였습니다. 밤 10시쯤 아버지 병실에 다시 갔어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새집 준비 다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 다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들었지.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앞으로 그런 일 다시는 겪지 마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네, 아빠. 아버지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아버지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도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을 거야. 저는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은희 언니 문자였습니다. 지안아, 내일 모든 자료 정리 끝나. 이제 편히 자.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 병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가슴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 병원 복도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어요. 아빠, 금방 끝나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걱정 마라. 저는 아버지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따 봐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따 보자.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문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켰어요. 수술은 6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선영 언니가 종이컵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어요. 지안아, 이거 좀 마셔. 저는 종이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새벽부터 미안해. 선영 언니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하긴 두유 따뜻할 때 마셔. 저는 두유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손이 안 떨려. 선영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안아, 너 정말 잘 견뎠어. 저는 두유잔을 무릎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2달이 10년 같았어. 선영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은희 언니 문자였어요. 수술 잘 되길 기도할게. 조금 있다가 갈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고마워. 10시쯤 간호사 한 명이 나와 말했어요. 보호자님,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 언니가 김밥 한 줄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안아, 이거 반이라도 먹어. 저는 김밥을 한 개 집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든든해. 선영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옆에 있잖아. 난 12시가 넘어서 은희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은희 언니가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지안아, 죽 좀 사왔어. 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바쁠 텐데. 은희 언니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다 미루고 왔어. 선영 언니가 은희 언니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은희 언니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도요, 언니.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오후 1시 30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시 나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곧 끝납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네, 선생님.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이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보호자님, 판막 잘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며 말했어요. 보호자님, 조금 이따 회복실로 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15년 만에 우는 눈물이었어요. 선영 언니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잘됐다, 잘됐어. 은희 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안아, 진짜 고생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분 뒤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눈을 조금 뜨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잘 됐대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저는 아버지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저녁 무렵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선영 언니가 병실 정리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오늘은 내가 아빠 옆에 있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언니 아니야. 내가 있을게. 선영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좀 자야지. 저는 아버지 침대 옆 보조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잘게. 선영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면 전화해. 밤 9시쯤 은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병실 밖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희 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안아, 오늘 오후에 전 남편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짐 다 뺐대.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 은희 언니가 서류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몰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심 없어, 언니. 은희 언니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내일 모레 시아버지 재판 있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응, 알아. 은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갈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야지. 마지막이니까. 이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 맨 앞에서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방청석 뒤쪽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아나,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보고 뒤돌아 나왔어요. 법정문을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복도 벽에 기대 서 있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저는 신우이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이제 언니 아니에요. 신우이가 제 뒤에서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법원 건물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댁 사람들 번호를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이, 전남편. 4개의 번호가 목록에서 사라졌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미역국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간병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따님, 아버님이 오늘 국을 반 그릇이나 드셨어요. 저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잘 드셨네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지아나, 어디 갔다 왔니?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볼일 좀요. 아버지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얼굴이 참 편해 보인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밤 11시쯤 은희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나, 최종 정리 끝났어. 자산 17억, 위자료 3억 3천.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 잠시 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부탁 하나만. 은희 언니가 바로 답을 보냈어요. 뭐든지 말해. 저는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강남 사고 청년한테 익명으로 5천만 원 보내줘. 은희 언니가 답을 보냈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바로 처리할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12년 다닌 대학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 고향 근처 시골 마을에 작은 건물을 샀어요. 2층짜리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걸었어요. 해영 재활의원. 돌아가신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개원 준비를 하는 동안 아버지와 매주 산책을 했어요. 과수원 사이로 난 흙길을 3km씩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어요. 지아나, 오늘은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아버지 걸음에 맞춰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공기가 참 좋다. 저는 사과나무 잎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살길 잘했죠?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덕분이지. 저는 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아나, 엄마가 이 이름 걸린 간판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좋아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래, 그랬을 거야. 개원식 이틀 전 읍내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부 어디 있어요?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른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아나. 저는 사과 봉지를 카트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손에 든 콩나물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여기서 사네. 저는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지아나, 잠깐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내가 그때 진짜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콩나물 봉지를 꽉 쥐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저는 카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편히 사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도 그래.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잔잔했습니다. 미움도 없고 반가움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상을 물리며 말했어요. 지안아, 마음이 어땠니?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저는 아버지 앞접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잘 견뎠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그날 밤 은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희 언니가 서류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지안아, 전 남편이 새 직장에서도 6개월을 못 버텼대.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희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위자료 지급도 3개월 밀렸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언니, 압류 절차 시작해줘. 은희 언니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바로 진행할게. 저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은희 언니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마지막이야. 이틀 뒤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9시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선영 언니가 화분을 안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축하해. 저는 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 은희 언니가 두 손 가득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거 축하 화환. 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언니, 뭘 이런 걸? 대학병원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간호사, 아니, 이제 원장님이시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병원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자리 잡기 좋겠어요. 10시쯤 낯선 청년 한 명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원장님이세요? 저는 청년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청년이 목발을 살짝 들며 말했어요. 작년 강남대로에서 사고 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익명으로 5천만 원 보내주신 분, 여기라고 들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성함이 이지안이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봉투를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그 돈으로 재활치료 다 받았어요. 저는 청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걸으실 수 있으세요? 청년이 목발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거 곧 뗄 수 있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아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원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청년이 병원을 나간 뒤 방명록을 봤어요. 은희 언니, 선영 언니, 교수님, 옛 동기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후에 아버지가 병원 뒷뜰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여기 텃밭 만들어도 되겠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며 말했어요. 아빠가 관리해 주실래요? 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3개월 뒤 아버지는 병원 텃밭과 정원을 도맡아
관리하게 됐어요. 환자들이 아버지를 혜영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상추를 뜯어 환자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할머니 환자가 상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진료실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랍을 열었어요. 작년에 써놓은 A사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세 줄이 적혀 있었어요. 첫 줄에 아빠 수술 30일 안에, 두 번째 줄에 시댁 자산 내 이름으로 정리, 세 번째 줄에 남편 유책 이혼, 세 줄 옆에 모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접은 종이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잘게 잘려 사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책상이 달력을 봤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텃밭 쪽에서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점심 드셔야죠.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안아, 오늘은 상추 겉절이 어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병원 앞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어요. 간판 위 해영 재활의원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아는 그날 이후로 시댁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아버지 손을 한 번 더 잡았고, 원망할 감정으로 환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외웠습니다. 침 한 방울에 무너질 뻔했던 사람이 그 침을 증거로 삼아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운 것이죠. 돌아보면 지안이 이긴 것은 재판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온 말들을 딱 한 번 제대로 꺼낸 용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 알아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아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참는 건 그저 상대의 무례의 허락을 내주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지안처럼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 며느리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지안의 이야기가 작은 손난로 하나쯤 되기를 바랍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손끝을 잠깐이라도 데워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